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두만강 출해 문제를 다시 공식 의제로 올리면서 동북아 지정학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구상은 에너지와 물류, 안보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데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두만강의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두만강을 둘러싼 동북아 지정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5월 20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1년 체결된 중러 국경 동부구간 협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두만강 출해란 중국 동북 지역이 북한과 러시아 접경의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긴 해안선을 갖고 있지만 동북 지역에서는 동해로 직접 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만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중국의 동해 진출, 러시아 극동 개발, 북한의 항만, 철도 활용이 맞물린 전략적 관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투먼 이니셔티브, 즉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협력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중러 양측은 무역과 투자, 교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I는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관련된 동북아 지역 개발 협력 플랫폼입니다. 특히 핵심은 에너지 안보입니다. 중국은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 병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동산 에너지와 해상 물동량이 특정 통로에 집중될수록 국제 분쟁이나 해상 봉쇄 위험은 중국 경제의 약점이 됩니다. 두만강과 동해 항만, 러시아 극동, 북극 항로가 연결될 경우 중국은 새로운 북방 에너지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된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거대 수요처가 절실합니다. 다만 중러 협력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정 공급을 원하는 러시아와 가격, 공급 다변화를 중시하는 중국의 계산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만강 문제는 단순한 물류 개발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제재, 북중러 협력 구도가 겹친 복합 현안입니다. 중국은 동해로 향하는 새 출구를 원하고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에너지 수출 확대를 노리며 북한은 협력 카드로 실리를 챙기려 할 수 있습니다. 두만강은 이제 동북아 질서 변화를 보여주는 전략적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물류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육상 교역로, 이른바 중간회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실크로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겹치면서 유라시아 육상 교역로인 중간회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카스피해 횡단 국제 수송 노선으로 중국과 유럽을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로 평가됩니다. 중간회랑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을 지나 카스피해를 건넌 뒤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약 4,250km 길이의 복합 물류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모두 우회할 수 있어 전쟁과 제재, 해상 봉쇄 리스크가 커진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체 경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노선은 러시아를 지나는 북부회랑에 밀려 보조 경로에 머물렀습니다. 북부회랑은 중국과 유럽을 단일 철도망으로 연결할 수 있었지만 중간회랑은 여러 나라를 지나며 철도와 선박, 트럭을 반복적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항만과 통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경유 노선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간 회랑의 물동량은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위기까지 겹치며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뜻밖의 수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국이지만 중국과 카스피해를 잇는 핵심 관문이라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글로벌 물류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카자흐스탄 국영철도 운영사 KTG의 화물 처리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와이 카자흐스탄 자료에 따르면 중간 회랑의 운송 시간은 과거 38일에서 53일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8일에서 23일로 단축됐습니다. 통상 28일에서 40일이 걸리는 해상 노선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춘 셈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습니다. KTG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항만, 선박 운송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만 해도 900km의 신규 철도 노선이 깔리고 있으며 아야고즈와 박티 구간이 완공되면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국경 통과 지점은 3곳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병목인 카스피의 선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G는 선박 6척도 발주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관차를 대규모로 들여오며 운송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지난해 중간 회랑을 통해 운송된 물량은 약 7만 7천 TEU 수준으로 러시아를 지나는 전통적 북방 노선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결국 중간 회랑이 세계 물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국가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전쟁과 봉쇄가 흔든 세계 물류 지도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일본 수도권 관문인 지바현에서 규모 8.5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거대한 쓰나미가 지진 발생 후 불과 20분 만에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공개한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수도권 바로 옆 지바현 태평양 연안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공개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바현은 최신 지진 쓰나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피해 예측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바현 동쪽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8.5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현내에서만 최대 약 5만 7,200명이 숨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바현이 이 지역에서 규모 8.5급 지진 시나리오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쓰나미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태평양 연안에는 최고 12m가 넘는 거대한 지진 해일이 밀려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이스미시에는 최대 12.8m, 조시시에는 최대 12.5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m를 넘는 해일이 해안 마을을 덮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도달 시간입니다. 지바현은 쓰나미가 빠르면 지진 발생 후 불과 20분 만에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입니다. 지진 직후 신속한 판단과 고지대 대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는 인명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예측에서는 약 29,500동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지진 발생 2주가 지난 뒤에도 약 80만 명이 피난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바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교통망과 물류, 의료 체계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바현은 또 다른 위험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이치카와시에서 지바시를 진원도로 하는 규모 7.3의 내륙 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 붕괴와 화재 등으로 최대 2,4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내륙 직하형 지진은 얕은 지하에서 발생해 도시 지역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바현이 지진 피해 예상치를 공표한 것은 2016년 5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쿠마가이 도시 히토 지바현 지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해를 막는 방제뿐 아니라 재해 발생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측은 일본 수도권이 결코 지진과 쓰나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후 20분 안에 대형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은 사전 대피 훈련과 경보체계, 주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백의 김천군입니다. 인간형 로봇이 200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택배를 분류하는 실험에 성공하며 미래 산업 현장의 모습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며 수십만 개의 물품을 처리한 것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노동 현장에 투입될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이 200시간 연속 택배 분류 실험을 마치며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 있는 피겨 AI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실험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실험은 5월 13일 오전부터 약 9일 동안 이어졌고 피겨 03은 사람의 직접 개입 없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택배 물품을 집어 올려 바코드가 바닥을 향하도록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로봇들이 처리한 택배 물량은 모두 24만 9,560개였습니다. 평균 처리 속도는 물품 1개당 2.88초, 시간당 약 1,248개에 달했습니다. 로봇은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만 작업을 멈췄고 충전이 필요한 로봇이 물러나면 다른 로봇이 곧바로 작업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실험에는 로즈, 짐, 밥, 프랭크, 게리라는 이름이 붙은 피겨 03 로봇 5대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피겨 AI는 8시간 연속 작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실험을 계획했지만 큰 오류 없이 작업이 이어지자 실험 시간을 200시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마지막 택배 분류가 끝나자 현장에 모인 직원들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했고 로봇은 스스로 2발로 걸어 작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겨 03의 핵심은 외부 원격 조종이 아니라 자체 인공지능 모델 헬릭스 02를 통해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한 뒤 팔과 손, 다리의 움직임을 연결해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험이 사람 없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장시간 공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다크 팩토리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한 점은 인상적이지만 물품을 놓는 방향과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는 물품의 크기와 형태, 포장 상태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가 현장에 본격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실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한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동시에 속도와 지속성, 다음 과제가 정밀도와 신뢰성이라는 점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제조 시장에 진출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시장 확대보다 기술 경쟁력과 점유율을 높이는 질적 성장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 품목의 96%, 시장 가치 기준으로 무려 99%에 달하는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외연 확장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양적 성장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교역 구조를 고도화하는 이른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계 수출의 중심축은 첨단과 친환경 제품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23년의 상위 50개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총 16개 품목이 교체됐습니다.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범용 석유화학, 철강 소재, 가전 완제품 등은 순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와 2차 전지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화했습니다.
수출 시장 역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의 비중은 지난 2021년 27.0%에서 2023년 20.9%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7.7%로 상승하며 중국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3위 주력 시장으로 안착하고 대만이 5위에 올라서는 등 미중 갈등 고조와 경제 블록화 상황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외연은 넓어졌지만 내실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개척을 넘어 기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첨단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셀 등은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으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기술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소재의 안정적 조달을 보장하고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해 지역경제 협력체 참여와 기술 표준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통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회복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당장 회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AI, 드론 중심의 미래 전력 구축 계획까지 공개되면서 한국군의 자주국방 구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회복 문제를 두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당장 전작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이 헌법을 정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히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작권 회복 준비가 상당한 진척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했습니다. 안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곧바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안 장관은 올해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마무리되면 전작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한미 안보 협의회 이후 전환 시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했습니다. 한국 초대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고 차세대 모델과 핵추진 방식, 첨단 신기술을 결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핵잠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핵연료 농축도 20% 미만 사용, 국내 개발과 국내 건조,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한 자주적 건조, 건조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라는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건조 원칙은 향후 한미 간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도입에 합의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언급해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핵잠 개발 예산은 최대 28조 9천억 원 규모로 거론됐습니다.
올해 국방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인 만큼 별도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인공지능과 드론 중심의 미래전 대비도 공식화했습니다. 장거리 자폭 무인기와 소형 드론, 다족 보행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이 스스로 작전과 전략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과 한 팀을 이뤄 특별한 사제 대결을 펼쳤습니다. 5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알파고 10년 특별 대국에서 이창호 구단은 바둑 AI 카타고와 호흡을 맞춰 스승 조훈현 구단을 165수 만에 흑불개로 꺾었습니다. 이번 대국은 인간 기사와 AI가 번갈아 수를 두는 복식 바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라고 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I는 인간 파트너의 의도와 무관하게 승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수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직관과 AI의 계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잇따랐습니다. 초반 흐름은 조훈현 구단 쪽이 좋았습니다. 조 구단은 특유의 전투 감각으로 흑도를 강하게 압박했고, AI도 이에 호응하듯 강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창호 구단 팀은 초반에 다소 흔들렸습니다. 이 구단이 가볍게 버리려 한 돌을 AI가 다시 살리려 하면서 호흡이 어긋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 판세는 달라졌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특유의 침착함으로 우병과 중앙에서 백을 압박했고, AI의 의도를 비교적 정확히 읽어내며 큰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조훈현 구단은 승부처에서 AI가 예상 밖으로 손을 빼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 구단은 대국 뒤 사람이라면 계속 싸웠을 장면인데 AI는 적게 지는 수를 택하더라며 인간과 AI의 감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승자인 이창호 구단도 AI와의 협업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실력이 워낙 좋아 최대한 따라가려 했다며 불리한 바둑도 AI가 어떤 방식으로 두는지 보고 싶은 인간다운 호기심 때문에 끝까지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국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AI는 정답에 가까운 계산을 내놓지만 인간은 그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훈현 구단은 AI에 다가서기 위해 더 공부해야 한다고 했고, 이창호 구단은 빠른 시대일수록 기초와 바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둑판 위의 승부는 끝났지만 인간과 AI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